안녕하십니까. SB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법원 판결 나오고요. 엔비디아 실적은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얘기는 사실 시장 흐름에 따라서 해석이 후행한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올 때 시장이 하락하면 불확실성이 부각됐다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의 추진력이 많이 약화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면 긍정적으로, 시장이 빠지면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단기적으로 오르고 싶을 뿐이다, 그렇게 봅니다. 관세 관련된 얘기는 4월 실적 보면서 한번 얘기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올해 4월 관세가 163억 달러가 거쳤고요. 그게 2016년 이후로 트럼프 1기 때하고 비교해도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런데 이 163억 달러, 그 절대 규모를 보자는 거죠. 미국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면 여기 있습니다. 관세요. 전체의 1.5%요. 소득세가 제일 크죠. 2.4조 달러요. 2024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렇다라는 것이고, 이게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와서 긍정적이다, 추진한 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는 큰 의미를 두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지금 법원에서 나온 판결도 그렇게 과연 큰 의미인가? 시장은 일단 상승을 많이 합니다. 어제 엔비디아 실적 나온 다음에 이렇게 확 뛴 다음에 엔비디아 주가가 파란색 선이고요. 붉은색 선이 나스닥 선물입니다. 장 마감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띄어져 있는 건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에 일단 문 닫잖아요. 그리고 7시에 열잖아요. 그 사이거든요. 그때 관세 뉴스 나오면서 확 더 뛴 거죠. 엔비디아 주가는 이미 오른 상태여서 더 오르는 건 아니었고, 나스닥 선물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그 내용 살펴보면 그렇게 좋아할 내용인가, 그것도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시장 자체적으로 상승하고 싶어서 오르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 대가도 따를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방법으로 상쇄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판결이 일괄 부과된, 그러니까 전체 국가에 대해서 상호 관세 이렇게 일괄적으로 뿌린 거 있죠.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렇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품목별로 부과된 관세는 이번 판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한 거는 지난 트럼프 1기 때 적법하다라고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론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과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장이 그렇게 환호할 만한 일인가?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죠.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예전보다는 좀 변덕이 좀 줄어들겠죠. 변덕이라고 표현해서 약간 좀 그런데,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정책 자체도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관세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해결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르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요. 대법원이 기각한 관세는 연간 기준으로 2천억 달러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한 법안요, 그 패키지들이 재정 적자를 증가시키는 그 금액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이번에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골드만삭스가 봤을 때는 이런 관세 수입이 이런 재정 패키지 비용을 상쇄하는 데 포함될 정도가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까 봤듯이 규모가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재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과하기 힘들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고 봐야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항상 변덕이 심하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나타난 모습 중에서 제가 좀 불안해 보이는 건 금리 쪽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TLT입니다. ETF TLT요. 지금 아래에서 간당간당 지지선 찾고 있죠. 미국 쪽에서는 이렇게 반등을 하고 쭉 가는 이 모습이냐, 나락으로 가느냐, 그것에 대한 분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분석들 나오면 흥미롭게 봅니다. 이번에 반등이
일시적인 것이고 펀더멘탈 쪽으로만 따지면은 이거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의 얘기는 제가 봐도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거 깨고 내려가면 시장의 모습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가는 그런 내용이죠.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관세 뉴스에 금리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는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상 오르니까 그리고 또 시장이 상승하는 걸 부정만 하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시즌의 거의 마무리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 한번 보면서 과연 주식시장은 자체적으로 펀더멘탈 개선이 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죠. 매그7 어닝이 이번에도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 부담을 많이 벗어났는가 상승이 좀 타당해 보이는가 그걸 따져봤을 때는 약간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실적이 좋았지만 향후 전망을 놓고 보더라도 연간 전망 이렇게 쭉 나온 거 보면 전망치가 좀 괜찮게 나오죠. 올해, 내년, 2007년, 2008년 이런 식으로요. 어닝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뭐 분기로 봐도 그렇고 연간 실적으로 봐도 그렇고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따져봤을 때 아래쪽이 S&P 500이고요. 위에가 엔비디아입니다. 상당히 높죠. 영업이익률 자체가요. 높은 게 201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2022년 이후에 확 증가하면서 예전보다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근데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점을 치고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 그건 최고치에서 꺾여 내려오는 것이지 S&P 500 평균치하고 한번 보시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엔비디아 자체만 비교해봐도 예전보다 좋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그7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이 딥시크 때문에 한번 많이 내렸잖아요. 이 표는 S&P 500에서 나머지 493개 종목 그리고 매그7 이렇게 비교했을 때 매그7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그 모습입니다. 계속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다가 딥시크 때문에 한번 쭉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하는 그 모습이죠. 다시 최고치까지 가는지 그거 좀 봐야 될 텐데 이러한 일부 종목들로 인해서 이렇게 일부 종목이 어닝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 결국 전체 경제의 디커플링 일부 기업이 실적을 끌고 가면서 나머지 안 좋은 걸 다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죠. 별로 그렇게 실적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영업이익률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래쪽에서요. 그런데 일부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급속히 좋아지면서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사실 전체 시장을 끌고 간다 하더라도 지수만 끌고 가는 거죠. 주가 잘 오르지 못하는 종목이 수두룩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게 숙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밸류에이션 부담 현재 실적을 놓고 봤을 때 S&P 500 지수가 PER이 25.6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평균치나 10년 평균치에 비해서 좀 많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12개월 포워드 PER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5년치나 10년치에 비해서 많이 높죠. 이 녹색이 5년 평균, 짙은 남색이 10년 평균입니다. 현재 PER이나 포워드 PER이나 상당히 평균치보다 높은 상태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폭락을 했을 때 그때는 10년 평균 아래쪽까지 내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 상당히 커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일부 기업들이 끌고 나갈 때 전체 EPS를 얼마나 끌고 올라갈 것인가 얼마나 변하는지는 추후에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매그7 7개 기업이 과연 얼마나 끌고 갔지 500개 기업 중에서 나머지 493개 기업은 이러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얼마나 S&P 500의 나머지 493개 기업이 영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걸 따져봤을 때 만약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이런 게 별로 걱정이 안 되겠는데 지금은 이것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 환호를 하고는 있는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좀 불안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채 쪽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렇게 고금리로 들어가고 있는 글로벌 국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뉴노멀이냐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잘 안 빠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 TLT가 이런 모습이니까요. N달러하고 비교해 봤을 때 푸른색 선이 미국제 10년물 금리고요. 붉은색 선이 N달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N달러도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흘러왔었는데 최근에는 이 방향 자체가 이렇게 틀려진 모습이 종종 나타나거든요. 4월에도 많이 벌어졌었고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벌어졌었고요. 제 생각에는 이 푸른색 선 국채금리도 여기서 박스권을 고공권에서 만들고 N달러도 이 아래쪽에서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이제 좀 수렴을 하는 게 아니냐, 양쪽으로 이렇게 좀 다가오는, 그러니까 금리가 좀 내리고 달러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 지금의 상황은 좀 비정상이 극대화되고 있다, 변곡점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게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뉴스가 나오면, 관세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줄어들만도 한데 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의미보다는 이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1.5%가 해당되는 그 뉴스가 나온다 해서 지금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금리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일본 국채 얘기도 나오죠. 제가 글로벌 국채 시장의 뉴노멀이냐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일본 국채 시장 금리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일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특히나 이 금액을 보면은요, 이게 읽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트릴리언이니까 조단이란 말입니다. 1074조 엔을 발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BOJ가 절반을 가지고 있고요. 은행이 13%, 보험이 18%, 연기금이 9%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6%고요. 그러면 BOJ가 50%고 나머지 40% 정도가 국내 금융회사죠. 90% 넘게 일본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회사 말고 가게도 또 적으나마 좀 보유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죠. 금융회사가 부실화된다라는 것이죠. 금리가 올라가면요. 여기에 대해서 50% 비중을 가지고 있는 BOJ가 이제 다음 달 BOJ 회의에서 이 국채 매입 축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3월까지 계속 규모를 줄여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BOJ가 사들이는 그 규모가 이 그림처럼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유량도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더불어서 엔화 흐름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타이밍이요. 이러한 재정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이 7월인데 7월에 일본 상원 선거가 있는데 그때하고 또 맞물린다라는 것이죠. 6월에 BOJ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여파는 7월에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선거하고 맞물리는 것이고요. 대만 쪽에서 나타났었던 대만 달러 강세 현상, 그게 4월이었습니다. 통화가 한번 움직이면 3개월 뒤에 그 움직임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또는 반전이 될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3개월 텀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4월 다음에 7월에 BOJ 쪽에서도 또 움직임이 본격화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엔화 흐름이 강세로 간다면, 아래로 떨어진다면,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다행이겠죠. 같이 움직인다 해서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 강세 요인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강세되는 그 요인이라 한다면 과연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전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채시장의 뉴노멀이 4월에 한번 발생이 된 다음에 7월에 또다시 발생이 되면서 이번엔 가속이 붙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동성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7월에 재무부가 분기 재정 계획을 또 확정을 할 텐데 그 중간 정도에서 아이비들하고 시장에 대해서 협의를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할 겁니다. 그때부터 시장의 반응이 본격화되는 것이죠. 페드는 계속 금리 전망이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4월 전망 때 향후 금리 전망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그 당시가 리버레이션 데이고 그 이후에 90일 연기됐을 때 약간 좀 내려오는 듯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관세 정책이 계속 타이트하게 가면서 지금 금리 전망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에 대해서는 기준금리에 대해서
많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유동성 공급을 기대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 주 다 지나가고 있죠. 6월 초에 블랙아웃 기간이 7일부터이기 때문에 일주일 남아 있습니다. 이때 다음 주죠. 누가 페드에서 나오는지, 페드의 스피치가 어떤 내용일지 그게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6월 지나면서 7월로 이어지는 6월 회의가 결코 만만히 볼 회의가 아닙니다. 7월에 영향을 주는 본격적으로 의미가 시작되는 그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동안 나오지 않고 있었던 달라스 페드의 로리 로건 총재가 나온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음 주에 누가 나오는지 제가 또 다음 주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미 국채 입찰 7년물 입찰이 있습니다. 이걸로 일단 이번 달 입찰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좀 안정이 되는지 TLT 좀 반등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보고요. 이번 주말에는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6월부터의 통화정책 흐름과 관련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동영상 만들어서 이번 주말 일요일 약간 늦은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